여갈몬 역자랄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시즌2 제2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엠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밥쌤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카메라를 좀 의식합시다. 개판이더만. 네, 그러니까요. 그냥 뭐 우리는 사실 라디오 방송에 익숙한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에 익숙한 것도 웃겨요. 방송인이네. 그러게.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정치인 될 건데. 정치인 되면 그렇습니다. 네,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에라 모르겠다 시즌 2 2화 네, 오늘 영조에 이은 세손. 정조. 네, 산이 하겠습니다. 산이 정조 누구지? 정조 이제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 아, 네. 네, 그래서 여기 정조 22대 요거 한번 읽어. 1752년부터 1800년. 재위 기간 1776년 3월에서 1800년 6월 24년 3개월 동안 왕을 하셨죠. 뭐 별로 안 기네. 그렇죠. 네. 그래도 조선시대 왕치고는 평균치 평균치. 평균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영조가 몇 년이었죠? 52년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하셨죠. 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왕 21대 왕 영조에게는 정성왕후와 정순왕후가 있었죠. 네. 정성왕후한테는 이제 왕자가 없었고 네. 일찍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정순왕후 김씨는 이제 사도세자보다 나이가 어리죠. 맞아요. 사도세자는 이제 영빈 이씨의 아들이었고, 네. 그래서 영조한테는 이제 빈이 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정빈 이씨한테서 태어난 효장세자는 일찍 죽었고요. 이다 나와? 교과서에? 교과서는 안 나오죠. 실록에 나오죠. 실록에. 아, 네. 네. 그래서 영빈 이씨한테서 이제 사도세자가 태어났고, 귀인 조씨, 수기문 씨 등이 있었는데 이제 딸을 많이 낳았어요. 영조. 옹주. 네, 옹주. 딸이 많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왔다 많다. 정조한테는 고모가 많은 거죠. 아, 이다 고모구나. 고모죠, 고모. 고모님이 되는 거죠, 고모님. 이제 고모인데 다들 배가 달라. 그렇죠. 네. 배가 다른 고모들. 많다. 이제 정조의 즉위 과정을 보면 역시나 당파 싸움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조가 즉위하는 것도 되게 힘들게 즉위를 했는데다가 그죠? 할아버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봤다시피 정조 역시도 자기 아버지가 당쟁에 휘말려서 뒤주에 갇혀서 죽는 네. 그런 충격적인 그렇죠? 걸 사건을 보고 봤죠. 이제 세손이 돼가지고 이제 세손이 되는데 이제 1752년 이제 영조의 둘째 아들 사도세자와 혜빈 홍씨 사이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네. 이름은 산입니다. 산. 당연히 성신이 이시겠죠. 이산. 이산? 네, 이산. 드라마 이산? 네. 드라마 이산이 네, 이산이야? 정조에게요. 네네네. 정조 얘기죠. 정조는 그 이후에도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됐을 정도로. 정조가 사도세자가 아니라? 그렇죠. 사도세자는 너무 이제 슬프고 또 정신병을 다뤄야 되니까 어렵다면은 세손 산이는 성공한 군주니까. 그러면 드라마로 나올 만큼 뭔가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네. 드라마틱하죠. 늘. 그래요? 네. 왜냐면 자객의 위협을 평생 안고 사셨고 그 얘기를 오늘 다뤄볼 건데 네. 아무튼 1759년 8세의 나이로 세손의 책봉이 됩니다. 네. 아빠가 세자니까 뭐. 네. 세손의 책봉이 되고요. 1762년 그러니까 11살이죠. 11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이제 사건을 보죠. 11살. 네, 11살 때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걸 보고 이제 이 세손은 효장세자 그러니까 그 영조의 정빈 이씨한테서 태어났던 효장세자 있잖아요. 일찍 죽었다라는 네네. 사도세자의 형. 네. 그 이제 사람의 족보에 네. 양자로 입적이 되고요. 왜? 아무래도 이제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상태, 사도세자는 폐위된 왕자니까 거기에 영조가 그 폐위된 왕자의 아들로 세손을 두지 않았죠. 세손을 이제 다른 아들의 양자로 이렇게 입적을 시킨 거죠. 물론 효장세자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없는 족보긴 합니다만은. 이야, 죽고 아들을 얻었네. 네, 그렇죠. 입적이 되고 입적을 시키고 제왕 수업에 들어갔죠. 이제 11살 때부터. 이것도 좀 충격적이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엄마는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아들을 잃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족보에서 그렇게 뺏긴 거니까. 근데 옆에서 계속 있었어요.
혜빈 홍씨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75년이 되면 12년 후니까 이제 20살이 넘었죠. 그때부터 이제 영조가 82살인데 진짜 오래 사신 거 아니니? 엄청 오래 산 거죠. 엄청 오래 살았어요. 82살의 영조가 이제 우리 아빠보다 많아 지금. 대리청정을 시켰어요. 대리청정을 시키고 이제 1776년 1년 뒤에 네. 대리청정 시킨 지 1년 뒤에 이제 영조가 죽고 25살의 나이로 이제 정조가 25이면 지금 대학생 애들인데. 그치. 왕위에 즉위를 합니다. 네. 끊임없는 당쟁의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세손 시절을 보냈거든요. 세손 시절. 그러니까 제왕 수업 들어가고 난 이후 네네. 이제 11살 때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14년이죠. 14년 동안 세손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곧 왕이 될 것이다라는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당쟁에 엄청 이제 시달렸어요.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사람만 없애면 그 전에 영조도 어떻게 보면 밀풍군 판을 왕으로 미는 이인자의 난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손은. 그래서 그렇게 세손 시절을 보냈지만 자기의 호위무사격인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구경도 나 들어봤어. 네,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호위무사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홍구경과의 스토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홍구경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목숨을 지켰어요. 네. 세손이 목숨을 지키고 그리고 계유화라는 도서실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도서실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세손 시절에 제왕 수업을 받고 대리청정을 하기까지 계속 공부만 했어. 나는 권력 욕심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그 세손이라는 거는 세자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손이 책봉이 돼서 세손이 이렇게 좀 남다른 수업을 받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일이야? 아니면 사도세자가 않죠. 아버지였기 때문에 빨랐던 거야? 그게 빨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왕이 되고 네. 내가 세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나마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럼요. 이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였다. 영조가 나이도 워낙 많고 할아버지가 왕인 그러니까. 상태니까 손자가 25이 될 때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중간에 좋겠다. 손자가 25이 될 맞네. 때까지 살았던 조선 시대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손자가 25이면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거든요. 그러네. 충분한 나이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니까. 사이 아버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25이면은 세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나이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할아버지였다는 거지.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자였어야 되는 게 세손이었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전혀 안 하고 도서실에서는 청나라 건융 문화에 대해서 이제 열중하면서 청나라에 이제 건융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이 녹음을 하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토요일 날 수업할 때는 이제 건융 황제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제왕의 어떤 표본 같은 걸 보여주다가 이 사람도 뭐 말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여튼 그러한 문화 제왕 공부 이런 것만 하고 있었어요. 계유화라고 하는 도서실에서. 네. 전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뭐 노론이 어떻고 시파가 어떻고 벽파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네네. 25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25세 왕이 됐어요. 와, 즉위하자마자 하고 싶었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감행을 합니다. 어떻게 참고 있었을까?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에 관련 없이 새로운 인물을 대거 기용을 하고요. 네. 규장각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있죠. 네.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어줬잖아요. 네네. 죽고 나서 지은 거 아니에요? 네, 죽고 나서 지었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더 높은 장헌이라고 하는 어떤 시호를 자기가 마련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내립니다. 왕이니까 자격을 내릴 수 있죠. 시호를 장헌으로 이제 승격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담고 살았다는 거잖아. 그렇죠.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이게 참 웃겨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소름 돋는 게 이겁니다. 자신을 지켜줬던 홍구경이라는 사람을
일단 도승지, 그러니까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같은 역할인데 도승지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이제 승진을 시킨 거예요. 홍구경을 도승지로 승진을 시킨 다음에 아주 날쌘 병사들 있잖아요. 정예 병사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수귀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왕의 경비만 전담하는 청와대 경비실 같은 거예요. 호위무사들을 뽑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옆에 두고 왜냐하면 별도로 별도로 별도 군대를 만든 거예요. 왕이 홍구경을 옆에 두고 홍구경 옆에 두고 별도 군대를 만든 다음에 홍구경이 도승지였잖아요. 네. 겸직을 시킵니다. 여기 수기 대장으로 네. 수기 대장으로 겸직을 딱 시켜줘요. 그러니까 뭐야 권력이 한 손에 들어온 거야. 그쵸. 그러니까 왕 바로 옆에서 모든 거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도승지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대의 대장이 딱 된 거죠. 너무 손아귀에 잡히는 거 아니야? 와, 그러니까 권력이 네네.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홍구경이 이때부터 이 홍구경 그때부터 이제 막 권력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게 없던 사람도 생기게 만들어 놨구만 자리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진짜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의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앉히고요. 실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후궁은 건강이 안 좋아서 빨리 죽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실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네. 아니 장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장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독점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건 아니고. 정권을 독점을 하려고 네. 정조의 와이프인 효의왕후를 독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가 아이고야. 발각이 돼가지고 1780년에 쫓겨납니다. 자 보세요. 정조가 즉위를 1776년에 했거든요. 네. 4년 만에. 4년 만에 쫓겨나거든요. 이 4년 동안 모든 권력과 언론과 사람들의 눈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지한테. 홍구경한테 가 있죠. 네. 정조는 그 사이에 규장각 만들고요. 규장각에 새로운 젊은 인재들을 뽑고요. 그 인재들한테 자 여러분이 나중에 조정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거 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 교육하고요. 초계 문신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규장각 안에서 시험을 쳐서 1등 하는 사람들한테 초계 문신이라는 그 직위를 내려요. 이름을 내려요. 그러니까 초계 문신 타이틀을 달면 와 내가 왕한테 인정받았어. 나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때 당시까지는 없었던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눈이 홍구경한테 가 있는 동안에 정조는 그걸 합니다. 그래서 홍구경이 딱 하고 또 쫓겨났을 때 그 자리를 초계 문신들을 탁 갖다 놔요. 아니 쫓겨난 그림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권력을 주면 네. 뭐 하나 사고 칠 인간이다 싶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사고 치라고 판을 깔아준 거네. 소름 돋는 게 그거예요. 사람을 내치는데 그렇게 내친단 말이야. 홍구경이 나가고 난 자리에 보니까 정조는 이미 자기의 발판을 아주 충실하게 4년 동안 다져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네. 권력의 실세들이 그걸 못 본 거죠. 홍구경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조가 소름. 규장각을 만들어 가지고 규장각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만들었대요. 아 네. 그렇구나. 책 읽는 거 어렸을 때부터 계유화라는 도서실에서 계속 읽고 계셨었으니까. 뭐 도서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뭘 하든지 뭐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아 문제는 홍구경이야. 야 규장각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홍구경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동안 4년 동안 규장각에서 젊은 인재들을 키운 거예요. 아니 그 4년 동안 인재를 키워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치고 싶은 사람인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네 마음대로 날띠바락하고 판 딱 만들어주고. 근데 내치고 싶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내피셜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린 시절을 호위무사처럼 계속해서 지켜줬던 사람이 홍구경이니까. 아 그러면 시작은 뭐였는지 모른다는 거네.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눈이 홍구경한테 가 있는 동안 뒤에서 이렇게 키워왔다는 건 소름 돋는 일이라는 거죠. 네. 이야. 대단하죠. 대단하다. 네. 네. 뭔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규장각이라고 하는 곳을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즉위하자마자 만들었어요. 1776년도에. 네. 즉위하자마자 창설을 해가지고 처음엔 도서관이었어요. 막 활자를 새로 만들거나, 활자라고 하는 건 인쇄 기술이에요. 활자를 새로 만들거나 뭐 편서, 간서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출판 일을 보던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서관이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서울 출신들, 일반적으로 관직이 되기 어려운 서울 출신들의 박제가 등의 서울 출신 학자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를 집안이나 당파 위주가 아닌 똑똑하면 왕의 옆에 갈 수 있다라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을 시켜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규장각이라고 하는 곳은 권력기관은 아니니까, 그쵸. 어마어마한 권력을 쥔 곳은 아니니까 그래도 서울들은 이런 어떤 관직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설레고 그치. 좋고 어디 그 옆에 가겠냐고. 그리고 왕이 나를 뽑아주니까 왕한테 충성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당상관 하면 되게 높은 관직이고 당하관 하면 조금 낮은 관직인데 당하관 산하 관원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고요. 그러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쳐서 1등하는 사람한테 초계문신이라고 하고 매월 2차례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치면 벌을 주고 시험을 잘 치면 상을 주고. 와. 그리고 이제 왕이 계속해서 규장각에 가가지고 규장각에 있는 초계문신들과 토론을 합니다. 경연을 합니다. 원래는 이게 홍문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었어야 되는 곳인데 이게 퇴색이 되고 난 이후 이제 거기는 거의 뭐 당쟁의 중심소 같은 역할 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조가 홍문관의 일을 하는 곳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규장각을 그런 곳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사를 토론하고 또는 자기가 이제 교지 같은 걸 내려야 될 때 이제 자기가 이제 글을 쓰고 자 한번 봐라, 이렇게 내려도 되겠냐? 내가 이런 정책을 쓰려고 한다, 한번 봐라. 엄청 힘 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어마어마하게 힘을 싣기 시작한 거지. 1780년 홍구경이 제거될 무렵 규장각에는 모여든 인재가 매우 많은 상태가 됩니다. 4년을 닦아놨으니까. 네. 그래서 그로부터 1년 뒤 1781년에는 이제 규장각을 이제 도성의 중심지로 이전시키는 거죠. 도청부 청사로 옮기고 저쪽 강화도 쪽에 별관을 하나 만들어서 외규장각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는 진짜 원래 규장각 도서관으로 해놓는 거야. 이제부터 규장각은 도서관 아니야. 도성에 있는 규장각은 도서관 아니야. 권력기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드라마가 나올만 하네. 그럼요. 그죠? 되게 이렇게 탁탁탁탁 하잖아. 이산 봐야겠다. 그래서 홍문관, 승정원, 춘추관. 자, 춘추관은 역사서 만드는 곳이고요. 홍문관은 아까 말했던 대로 경연하는 곳이고요. 아니 이거 다 이름이 외웠던 것 같아. 조선 초기에 그 정도전이 춘추관 생각난다. 정도전이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성종때까지 확립되어 왔던 곳이죠. 춘추관 역사서 만드는 곳이고, 승정원은 이제 왕명을 출납하는 곳이고요. 왕의 명령을 내보내고 다시 갖고 오고 뭐 이런 거 하는 곳이고요. 그게 따로 이렇게 시설이 있었다고? 네네네. 그 다음에 홍문관이라고 하는 곳은 경연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하는 기능을 점진적으로 규장각에 부여하면서 정권의 이제 핵심적인 기구로 점점 키워나가는 거죠. 대박이다. 엄청 구조적이야. 네. 구체적으로 자기 머릿속으로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그려왔을까. 그러니까 다 그 공부한 척하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그걸 그리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맞아요. 나를 정치를 시키고 싶으면 한 14년 밥을 먹이고 천천히 쉴 수 있는 규장각 같은 곳에 나를 넣어주세요. 계유와 같은 도서실에 나를 넣어놓고 계속 밥을 먹이세요. 14년? 14년 있어요. 11살부터 25살까지. 너무 늙어. 어떻게 4년 만에 안 되겠니?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정조는 이제 탕평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셨나 한번 보죠. 정조 시절의 당파는 영조 시절의 당파랑 좀 달라요. 영조 시절의 당파는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이었죠. 네. 근데 이미 이제 소론과 남인은 바보돼서 없어졌고 거의 뭐 없어졌고
이제 영조 때를 거치면서 노론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네. 이 노론이 이제 벽파와 시파로 쪼개져 있는 상태예요. 뭐 벽? 벽파와 시파인데 벽파와 시파. 시파는 시대의 흐름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대가 벽파라고 생각하시면 유돌이 돼요. 있는 애들. 완전 벽처럼 막혀가지고 꼰대 벽파가 이제 벽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쉽죠? 네. 근데 이제 벽파 시파가 갈리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사도세자. 사도세자를 이제 좀 너무했다. 시대가 그 시파. 그게 아니지. 시파고 그게 아니지. 나쁜 짓 했으니까 이게 벽파예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사건을 계기로 편이 나뉘게 됐다. 네. 근데 이제 정조는 당연히 어디가 좋을까요? 시파가 좋겠죠. 그리고 시파에는 유돌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학, 네. 실용적인 학문, 영조 때부터 있어 왔었던 네. 성리학하고 대비되는 벽파는 완전 성리학이죠. 근데 이제 정조는 실용적인 학문이 필요했어요. 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파 쪽에 조금 이게 마음이 가겠지. 마음이 가고 그리고 인재를 뽑아서 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인재들 서울들을 뽑았는데 시파지. 거의 다 시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파 중심으로 흘러간 거예요. 네. 그래 놓으니까 이 벽파들은 더 똘똘 뭉쳐가지고 저놈의 정조, 어이구 막 이건 거죠. 네.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791년에 신해박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신해박해. 뭐가 또 박해를 받았네? 그렇죠. 신해년도에 박해를 받았는데 누가 박해를 받았냐? 천주교도들이 박해를 받는 사건이 벌어져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가 왜 나와? 천주교가 그 전부터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는 완전히 이단이야 여기는. 그쵸. 천주교는 전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조선은 계급 사회거든요. 그쵸. 평등할 수가 없어요.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미친 학문이야. 네. 정조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너무 급진적이야 천주교는. 그러니까 정조같이 깨인 사람도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학문이고 종교가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데 몰래 네네. 이제 예배하고 집회하고 모이고 이런 걸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학자 중에는 천주교도가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이 전라도 진산 지역에 윤지충이라는 양반이 있었거든요. 윤지충이라는 양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양반이면서 천주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깨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천주교를 신봉하던 인물인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모친상을 당했어요. 그때 장례식을 천주교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저기가 신도인데 아우 성리학 사회에서 난리 나는 거죠. 저런 파렴치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양반이 절도 안 하고 된 거죠. 네.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는데 요때 윤지충이 내 마음이다라고 해버렸고 권상현이라는 양반이 또 그럴 수 있지라고 비호를 하고 나서면서 아니 지 엄마인데 왜 그걸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를 좀 뭐라 그래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래야 될까? 전국적인 논란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되냐 안 되냐로 갈려진 거죠. 당연히 시파와 벽파의 정쟁이 돼버렸겠죠. 참. 네. 시파와 벽파의 정쟁이 돼버렸고 정조가 이렇게 자꾸 국론이 분열되고 시끄러워서는 곤란하다 해서 윤지충을 불러서 권상현 윤지충을 불러가지고 국문을 하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성리학적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의식 이런 게 중요했던 사회였어요. 그랬던 조선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그죠? 근데 네. 사형시킬 만큼이었을까? 네,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죄였어요. 아니 정조도 시파에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 더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깊게 따져보면 그게 성리학이 법이야? 네, 성리학이 법이죠. 성리학이 법이야? 네, 유교 사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법이냐고. 네, 그 법을 어기면 폐륜이에요. 폐륜이야 아니면 철컹철컹이야? 철컹철컹이에요. 폐륜 자체가 철컹철컹하고 사형될 범죄예요. 법으로 네.
죄를 지은 상태인 거야. 네. 그냥 도둑질한 거보다 아빠 뺨 때린 게 더 큰 죄예요. 조선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냥 여론이 그런 게 아니라 네. 여론이 저 정도면 좀 잘못한 거지 이게 아니라 네. 판사가 땅땅땅 법 죄를 지었어 이거라고. 폐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 그게 폐륜이 되는 거야. 부모가 죽었는데 성리학으로 그걸 안 하고 카톨릭에 그게 유교 윤리를 가지고 경국대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교 윤리를 어기면 법을 어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엄마 장례식 내 맘대로 했는데가 아닌 거네. 네.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금 누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학자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실학자들은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때까지 법으로 이렇게 지켜왔던 거를 그 법이 잘못된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소수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조는 이단이고 소수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왕이니까. 대놓고 할 수는 없죠. 네. 자기의 신념이 어떻든 간에. 네. 그러면 사형을 시키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왕도 벽파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세가 벽파로 기울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뒤로 좀 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수록 실학자들이 이거에 의한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이후로 벽파는 마음에 안 드는 실학자만 있으면 천주교도로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정조의 패착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까지 못 끌어봤겠지. 네. 그리고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실학자는 전부 천주교도로 몰려서 죽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정약용, 박제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조가 신임했던 서울 출신 실학자들 있죠. 다 나중에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참 그 첫 단추 하나 잘못 깨가지고. 네. 물론 정조가 그렇게 안 해도 벽파는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랬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네. 이게 당파 싸움은 나중에 벽파의 승리로 끝이 나고 끝내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세도 정치라는 어마어마한 조선의 말로가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정조 사후에 조선은요 미쳐 돌아갑니다. 뭐 홍길동전 이런 거 있죠. 조선이 미쳐 돌아가는 바람에 막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막 이런 거 있죠. 다 이 시기가. 왕이 누구였어요? 이제 정조 다음이 순조, 헌종, 철종 요 3대 요 시기를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하는데 세도정치가 뭐냐면 우리가 왜 영화 명당을 보면 나오는 그 시기예요. 흥선대원군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 도장을 꽝 찍었던 이 세도정치가 일종의 하나의 가문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이 가문한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는 이 시기, 요 시기 세도정치가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유로 사용했던 것이 천주교였어요. 이게 정조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자기가 있을 때는 괜찮았을 수도 있고 자기가 왕을 하고 있을 때는 잘했지만 그 이후에 잘못될 수 있는 여지를 줘버린 거네. 네, 맞아요. 뭐냐면 영조와 정조가 탕평을 펼친 건 왕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왕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한두 명 혹은 두세 명 혹은 열 몇 명의 강력한 인재들한테 권력을 많이 쥐어주는 형태가 탕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왕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한두 사람한테 너무 큰 권력이 가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걔네가 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게 김씨예요. 그게 김조순 일파고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조에는 실학의 융성과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학자들을 아주 많이 기용을 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용됐었던 실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우선 실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조선 후기에 현실 개혁적 사상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 현실 속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실학이었었어요. 이때 이제 나온 사람이 뭐 이수광, 유형원, 이익, 그리고 영조 시대 때 살펴봤던 뭐 안정복, 홍대용
왜 천문학자 홍대용, 네. 그다음에 역사학자 안정복 네. 이런 사람들 영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뤄봤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영조 시대였다면 그분의 제자인 거죠. 특히 홍대용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지원, 정약용, 박제가 이런 사람들. 정약용, 박지원, 네.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위인전 나오는 사람들. 맞아요. 오늘 위인전 나오는 사람들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북학파의 거장 박지원을 다뤄볼 건데 박지원이란 사람은 잠깐만 북학파? 그러니까 이제 북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북학파라고 하고 북학은 뭐냐면 청나라의 학문인 거죠. 북쪽의 학문. 네네. 당연히 성리학과는 아주 대비되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리학자들은 청나라가 오랑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명의 학문이고 명나라의 학문이고 한족의 학문이니까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오랑캐니까 저것들한테 배울 거 없다인데 이제 그게 들어왔다. 근데 청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학문의 국가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많이 탈피한 만주족이기 때문에 서양의 학문을 꺼리낌 없이 받아들였어요. 서양의 학문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민족이었어요. 만주족, 청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실학자들이 청나라 가가지고 많이 배워온 거예요.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그 천문 관찰하는 그 천문대를 보려고 청나라 가가지고 했잖아. 네. 안정복도 청나라에서 배워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북학이라고 하면 청나라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박지원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좀 일찍 돌아가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에 의해서 양육이 됐는데요. 할아버지는 노론 측 인사였었어요. 네. 영조 시절에 네. 노론 측 인사였으나 이 당쟁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탓에 당론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없었고 그리고 청렴하셔서 재산 축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칭찬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네.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뭐 청렴 결백 뭐 청렴이라고 하는 좋은 게 거 아니라니까 그거. 그 당시엔 좋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살았는데 조금 이제 어린 시절에 결혼을 해요. 이제 장인어른이랑 장인어른 동생이 역사학자였어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역사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 문장 쓰는 법도 장인어른한테 많이 배웠고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가난해졌어요. 더 가난해져가지고 과거 시험을 쳐보기는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아씨 난 공부만 해야 되는가 보다 해갖고 줄임배를 부여잡고 학물과 저술에만 전념합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먹고 살기 힘들어. 공부만 한대. 희한하죠. 공부를 하면 쌀이 나오냐고. 그거 안 나오죠. 근데 먹고 살기 힘든데 일단 먹고 살아야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이 박지원이 이 한 사람의 이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치. 그냥 그 시대를 보면 다들 그렇잖아. 가난한 양반집인데 공부만 그래서 공부만 해. 와이프는 계속 삭바느질.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시대야 이게 뭐야 무슨 그거야.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이해가 안 되고 바뀌어야 될 시대였었던 건 맞는 거죠. 성리학적 그 사상. 그러니까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학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네. 근데 이제 학문과 저술에만 전념을 하던 당시는 이제 정조가 즉위를 했고 홍구경이 세도를 막 휘두르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 시절에 박지원은 은거해서 숨어서 공부만 했어요. 노론 출신이고 할아버지가 노론 출신이고 똑똑하다고 하니까 언제 정치로 불려 나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숨어 지냈어요. 네. 은거하면서 지내고 은거하면서 지낼 때 이제 농사도 한번 보고요. 목축도 한번 보고요. 이거를 이제 장려를 좀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청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북경 여행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북경 여행을 하는 시기에 있었던 그거를 일기로 쓴 게 열하일기예요. 그렇게 똑똑한데. 그래 뭐 잘 풀렸으니까 됐어. 그렇게 하니까
집에 은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 쪽도 관심을 가지고 목축 쪽도 관심을 가진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구경이 쫓겨나고 이제 정조가 전국적으로 이제 똑똑한 실학자들을 이제 모으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정조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여러 관직에 이제 재수가 되고 돈도 잘 벌고 와이프도 이제 고생 끝난 거죠. 참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북경에 다니고 하면서 눈을 많이 넓혀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왔던 거를 실험을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 조선 사회에 적용을 시켜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조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안희 현감 시절에는 북경 여행을 토대로 실험적 작용을 해보는 거죠. 뭐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이러이러하는 게 어떠냐, 뭐 목축을 할 때 이러이러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들을 현감이니까 지방 군수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면천 군수 시절에는 이제 관홍소초 한민명전의 안설 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농사 지을 때 관리는 어떠한 걸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농사 지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북경에서 배워온 거다라고 하는 책을 쓰는 거죠. 네. 책을 써서 이렇게 저술 해가지고 백성들한테도 주고 다른 군수들한테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문집을 씁니다. 호생전. 네, 연암문집이라는 걸 써요. 박지원의 호가 연암이거든요. 그래서 연암문집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이 문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소설이 들어있어요. 소설. 이것도 다 쓰신 거야? 네. 허생전에 박지원이 쓴 거라고? 허생전, 민홍전, 광문자전, 양반전, 김신선전, 뭐 봉산학자전 등의 소설을 쓰고 그 소설 안에는 개혁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대상을 비판하고 그죠? 허위로 북벌을 하자, 청나라를 쳐야 된다. 우리는 한족의 국가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사상 있잖아. 성리학적 사상 이런 거 비판하고 그다음에 대박인데? 농업만이 최고고 상공업은 천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양반전이나 허생전 같은 거 보면 그쵸. 장사로 돈 벌잖아요. 이런 거 상업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상 같은 거를 담은 서적인 거예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불온 서적이죠. 그렇죠.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허생전. 이거 돌려보면 잡혀가 큰일 나. 그래서 나중에 일제 시대 거의 다 돼가지고 편찬됩니다. 사실. 이때 썼던 이거는 편찬이 못 됐어요. 그렇구나. 불온 서적을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구나. 네,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난 내 머리에 왜 열알기와 허생전은 다른 사람이지? 같은 글이에요. 그러게. 그리고 이제 실학의 최고봉 정약용 선생. 정약용. 이 이름은 안다. 이분도 남인 집안의 출신. 그러니까 당연히 권력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했겠죠. 네. 그렇죠. 근데 박지원보다 많이 어려요. 그래요? 정조에 의해서 아버지가 호조 좌랑에 임명이 되면서 이제 조금 풀린 케이스. 아빠가 이제 관직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런 관직 이름은 뭐 이렇게 다 다르고 뭐 이렇게 많냐? 많죠. 지금 우리가 보면 시청 무슨 과에 일한다, 뭐 토목과에 일한다, 도시과에 일한다, 설계과에 일한다, 뭐 기계과에 일한다 했을 때 다 못 외우잖아요. 그거에 비해선 적었어요. 그런 거야? 그거에 비해선 적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래서 호조 좌랑에 임명이 돼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기계과라고 하면 무슨 일 하는지 바로 알죠. 그러니까. 근데 호조 좌랑하면 무슨 과인지 잘 모르죠. 네, 맞아요. 그런 단점이 있죠. 네, 맞아요. 어쨌든 좌랑에 임명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진짜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정약용이. 네, 네네네.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도 외갓집에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열정적으로 독서를 했어요. 특히 고전 문학을 좋아했대요. 옛날 고전 같은 거를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던 해에 이제 과거를 치렀지만 떨어졌대요. 그럼 실학자들은 과거를 치면 떨어지나 봐. 왜냐면 자기랑 안 맞았어. 좀 안 맞는 거지. 공부를 하면서도. 근데 이제 1년 더 공부해가지고 21살에 합격을 해서 이제 생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조의 부름을 받아서 초계문신. 초계문신이 됐어요. 똑똑하니까 칭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실용적으로 뭔가 건설을 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토목과 장영실처럼 뭔가를 이렇게 잘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큰 배를 강에다 이렇게 나란히 띄워가지고 배 위에서 다리를 만드는 설계도,
그래서 우와. 배다리 같은 거를 준공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봤을 때 아, 쟤는 토목과다. 쟤는 건설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조는 수원성을 쌓고 싶었었거든요. 수원에다가 성을 쌓아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원에 묻혔으니까 수원에다 성 쌓아놓고 자기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유토피아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거든요. 정조는 성 안에 수원성 안에서 계급도 없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정조가 정조의 유토피아 수원성이거든요. 남다르다. 남달랐지. 근데 어쨌든 그건 실패하지만 지금 수원에 있는 수원성 있죠? 그때 쌓은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수원성 건설에 동원을 해가지고 설계부터 짓는 것까지 다 네가 담당해봐라 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도르래를 활용한 기중기를 만든 거죠. 거중기를 만든 거죠. 오, 그게 산성을 지으면서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수원성 쌓는 거에도 업적을 세웠잖아요. 정조 눈에 얼마나 이쁠까.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를 시켜줍니다. 암행어사를 해가지고 저기 이제 경기도 연천 지방에 서용보라고 하는 군수가 막 그 이 뇌물 받고 매간매직하고 하는 거를 이제 발각을 해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요 이런 거 안 해요. 암행어사는 가가지고 보고 왕한테 보고만 합니다. 아 진짜? 그거 안 해? 네, 그거 안 해요. 그 왜 그래? 그냥 그 소설이에요, 소설. 물론 출두요 하는 사건도 있긴 있었겠지요. 근데 보통의 암행어사의 일은 정말로 암행만 합니다. 암행. 그러면 네가 암행어사고 내가 나쁜 놈인데 네가 와서 보고 가면 난 모르고 있겠네? 네. 진짜 그냥 몰래 보고 가가지고 왕한테 이르는 거네? 네. 그래서 해직을 시켜버려요. 서용보 일당을. 이제 서용보가 이제 앙심을 품었죠. 그렇죠.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좀 이따가 그 앙심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제 곡산 부사 시절에는 천연두 치료법을 천연두 네, 종두법 있죠. 그렇죠. 천연두 치료법을 보급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정조가 살아 있는 동안은 이런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긴 거예요. 이야. 이게 정약용 1기가 끝난 겁니다. 네. 정약용 2기가 시작됩니다. 정약용 2기는 정조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죠. 정조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천주교 신자로 몰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업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배 생활을 하면 당연히 우리의 을의 그 위대하신 인물들을 보면 알다시피 책 쓰고 책 읽죠. 감옥에 갇히거나 유배를 가거나 하면 책 쓰고 책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와 창작에 겁나 몰두를 하시면서 이게 독서를 하시고 창작을 하시면 이제 목민심서, 경세유표 거기서 나온 거구나. 그죠? 요런 거 이제 쓰신 거예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는 이러이러한 게 좋다. 이런 것들을 막 쓰시는 거죠. 책 편찬. 참 끊임없다 인생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쓰셨어요. 유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은퇴해서 돌아왔을 때는 고향에서는 흠음신서, 상서운, 여유당집 250권, 다산총서 246권 다 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남아 있는 게 크죠. 그러게. 네. 다 뭐 전쟁이나 일제시대 같은 걸 거쳐서 사라지게 됐지만 진짜 아쉽다. 아쉽죠. 근데 목민심선 지금 전하니까 이런 것들을 창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다 두 분 다 박지원, 정약용 다 실학을 책으로 남겼고 전파를 하기 위해서 애썼으나 시대를 너무 앞서갔죠. 근데 네. 정조가 그렇게 시파 쪽에서 그걸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줬으니까 어쨌든 있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럼요, 맞아요. 아니고 성리학만 계속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못 나왔겠죠. 가난하게 살았겠지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정조가 대단한 인물인 거죠. 남다른 인물인 거예요. 근데 아까운 건 이런 실학이나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도정치 시기를 거치면서 조선이 굉장히 이상한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장으로 가지만 일본이 말하는 일본이 그 조선을 점령해서 이게 개화를 시켜주지 않았으면 너네는 계속 성리학적
그 옛날 질서 꼰대 문화에 묻혀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학자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시작했던 그거를 죽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구만. 그렇죠. 그 제자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맞는 형태의 어떤 그렇죠. 그 조선 질서에 맞는 우리나라 이름이 아직도 조선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맞는 질서 이런 것들이 더 꽃 피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세계를 염원을 했던 이제 박제가 한번 보면 박제가 역시도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첩의 아들이었어요. 서얼이죠. 그죠? 서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랑 같이 쫓겨납니다. 찬밥 됐지. 네. 그래서 버림받는 처지가 돼가지고 양반 집안 출신이지만 어머니랑 같이 쫓겨났죠. 가난하게 살았겠죠.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통해서 그놈의 삭바느질 아들의 학업을 이어갑니다. 아 참.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정조가 또 뽑죠. 일로 와 규장각으로 와 한 거예요. 그래서 규장각에 불려가가지고 규장각에서 야 너는 보니까 말도 되게 잘하고 언어도 청나라 언어 되게 잘하네. 청나라 유학 좀 갔다 와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국비로 유학까지. 그렇죠. 북학이 그러니까 북경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학을 배워옵니다.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북학의라고 하는 대논문을 쓰신 거예요. 맞아. 저도 들어봤어. 그래서 대논문을 썼는데 북학이라고 하는 대논문을 썼는데 좀 더 오버하셨죠. 신분 차별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외친 거예요. 당연히 정조 돌아가시고 나서 천주교도로 몰려서 고문 유배, 다시 고문 유배, 또 고문 유배 하다가 고향에서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시죠. 이게 한 세대만 더 갔어도. 그죠? 너무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쉬운 건 정조 같은 아들이 정조의 아들이 그치.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한 세대만 더 있었어도. 근데 정조의 아들이 굉장히 어린 상태로 정조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순조인데 이 순조가 되게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임했던 김조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김조순 내 아들을 잘 부탁하오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잘 된 사람 못 봤어. 근데 이 김조순이란 사람은 정조가 부탁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충직하게 순조를 지킵니다. 문제는 김조순의 아들들이죠. 삼형제였거든요. 특히 이 막내 아들이 권력 욕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아니 돈 욕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김조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왕의 머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해라. 나한테 돈을 갖다 바쳐라. 이걸 한 거죠. 김조순 죽곤 더 심해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안동김씨 가문이고 이 안동김씨 가문이 그때부터 이제 3대에 걸쳐서 약 한 60-70년간 조선을 쥐락펴락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맛이 갑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그 또 한 사람 때문에. 네. 세도 정치가 시작됐고 여기에 그 뇌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관직을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뇌물 바치려고 백성들을 쥐어짜고 그때 막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들이 있다면서 세금 부과하고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네네네. 할아버지 살아있다고 하면서 세금 부과하고 그리고 막 그 특산물이 산에서 전복 내라 산에서 전복 내라 하고 바다에서 매 잡아오라 하고 막 이랬던 그 시기예요. 물론 누나가 기억하는 건 광해인 것 같은데 광해는 한참 전이죠. 아 그래요? 나도 몰라 내가 뭘 기억하는지. 그래서 그 세도 정치 시기를 끝마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다. 흥선대원군 고종이었다. 그거는 이제 세도 정치 시기는 제가 시즌 2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만 네. 시즌 1에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시즌 1에 다뤘는지 그 뭐지 우리 했던 셋이서 같이 했던 그 뭐 있는데? 팟캐스트 초창기 그 거기서 역사 얘기를 했었어? 그 세도 정치 시기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 리뷰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갔던 인물 정조
그리고 그가 고용했었던 등용했었던 인물들. 실학자 네. 박지원, 정약용, 박재가까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정조와 영조, 할아버지 영조 그리고 그 사이 사도세자 이야기를 2화에 걸쳐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해봤고 이번 주 토요일은 이제 그 두 사람 오프라인 강의를 있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튼 시즌 2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교육 방송이네요. 나랑 안 맞다. 그래. 어쨌든 네 이렇게 그러면 또 토요일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토요일도 우리 또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2화에 걸친 내용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